오늘은 오복이와 함께 서울의 숲길을 걸어봤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불고 흙길을 마음껏 밟을 수 있는 한적한 산책길이었습니다. 오복이는 집사의 걸음에 맞춰 차분히 걸음을 옮기며 무척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낯선 사람과 마주하면 걸음을 멈추곤 했죠. 특히 할아버지를 만나면 한동안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늘 익숙한 얼굴들만 보며 지내다가 서울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가니 조금은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사가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망설임도 잠시뿐이었죠. 다시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낯선 세상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함께 한다면 조금은 덜 두렵다는 것을 오복이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500여 년 전 신대륙 사람들이 처음 낯선 존재를 마주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처음 본 것은 단지 새로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궁전들이었지요. 오늘은 콜럼버스 이후 신대륙에서 전설이 된 궁전 베세리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유럽인들은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처음으로 강아지를 데려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미 개들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 인간들은 베링 육교를 건너 아메리카로 이동했고 그 긴 여정에는 개들도 함께 했습니다. 고고학과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착견은 그 시기 인간과 함께 건너온 개들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사냥을 돕고 마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 썰매를 끌거나 종교 의식에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존을 위한 식량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신대륙은 유럽인들에게는 새로운 땅이었지만 그곳 사람들과 개들에게는 이미 수천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492년 10월 콜럼버스는 카리브 해의 섬에서 원주민들과 그들이 기르던 개들을 처음 보게 됩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개가 사냥과 경비를 맡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바다 건너 전혀 다른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개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은 꽤 놀라운 일이었죠. 콜럼버스는 항해 기록에서 이 개들을 유럽의 마스티프와 비슷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마스티프가 아니라 처음 보는 토착견을 익숙한 유럽의 개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죠. 원주민들의 개는 지역마다 모습이 달랐습니다. 몸집이 작은 개도 있었고 귀가 성 개와 털이 거의 없는 개도 있었으며 추운 북쪽 지방에는 혹독한 기후에 적응한 개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알지 못했지만 그 개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원주민과 함께 살아온 토착견들이었죠.
그러나 이 평화로운 첫 만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뒤 콜럼버스는 탐험가가 아니라 정복자의 모습으로 다시 신대륙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는 원주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개들이 타고 있었죠. 그것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길러진 개가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도록 훈련된 전쟁견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1492년 첫 항해를 마친 콜럼버스는 스페인으로 돌아가 신대륙의 가능성을 왕실에 보고했습니다. 금과 새로운 무역로 그리고 넓은 영토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스페인은 훨씬 큰 원정대를 준비했죠. 그리고 1493년 9월 콜럼버스는 다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해는 첫 번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탐험이 목적이었던 첫 항해와 달리 두 번째 항해는 식민지를 건설하고 새로운 땅을 지배하기 위한 원정이었죠. 17척의 배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항했고 군인과 농부, 성직자뿐 아니라 말과 소, 돼지 같은 가축도 함께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신대륙의 역사를 바꾸게 될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의 군견들이었죠. 특히 스페인은 레콩키스타 전쟁을 거치며 개를 군사적으로 활용해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도록 훈련된 개들은 병사들의 명령에 따라 전장을 누비는 살아있는 무기였습니다. 콜럼버스 역시 이러한 군견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새로운 식민지를 지키고 필요하면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군견을 함께 데려왔던 것이죠. 당시 사용된 개는 한 종류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체구와 강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마스티프 계통의 대형견, 빠른 속도로 목표를 추격하는 레브레 계통의 시각 사냥개, 그리고 강인한 체력과 끈질긴 성격으로 전투와 사냥에 활약한 알라노 에스파뇰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 오랜 세월 전쟁과 사냥을 위해 선택적으로 길러진 개들이었죠. 사람들은 이들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명령을 이해하고 전장을 누비는 군사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원주민들의 토착견은 사람과 함께 사냥하고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같은 개였지만 한쪽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길러졌고 다른 한쪽은 인간과 싸우기 위해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두 문화가 처음 충돌하면서 신대륙 사람들은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포와 마주하게 되죠. 1493년 콜럼버스가 군견을 배에 태운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전쟁 속에서 만들어진 스페인의 군사 전통이었죠. 당시 스페인은 700년 넘게 이어진 레콩키스타를 막 끝낸 직후였습니다. 1492년 그라나다가 함락되면서 전쟁은 끝났지만 스페인은 그 과정에서 기병과 보병뿐 아니라 개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익혀왔습니다. 군견은 어릴 때부터 명령에 복종하도록 길러졌고 무기 소리와 함성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을 추격하고 목표물을 제압하며 명령에 따라 공격하도록 길러진 살아있는 군사 자산이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궁견은 말과 검, 갑우처럼 원정에 필요한 전력 가운데 하나였죠. 사냥에서는 맹수를 상대했고 성과 마을을 지켰으며 전쟁이 벌어지면 병사들과 함께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알고 있는 개는 전혀 다른 존재였죠. 토착견은 사람과 함께 사냥하고 마을을 지키며 가족 곁에서 살아가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유럽에서 온 궁견은 몸집이 크고 턱이 강한 개들이었으며 휘파람이나 짧은 명령에도 즉시 반응해 목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일부 궁견은 목을 보호하는 두꺼운 가죽 장비를 착용하기도 했죠. 병사와 나란히 움직이는 거대한 개의 모습은 원주민들에게 매우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같은 개였지만 한쪽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길러졌고 다른 한쪽은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훈련되어졌습니다. 원주민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히 몸집이 큰 낯선 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오랜 전쟁을 통해 만들어낸 새로운 방식의 무기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머지않아 콜럼버스는 이 궁견들을 실제 전투에 투입합니다. 그 순간부터 개는 더 이상 원정대를 따라온 그저 그런 동물이 아니라 신대륙 정복에 이용된 군사 전력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1494년과 1495년은 콜럼버스가 히스파니올라 섬에 식민지를 건설하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원주민들과 물물 교환을 했지만 금 채굴과 조공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났죠. 콜럼버스는 군대를 동원했고 유럽에서 데려온 궁견들도 병사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궁견은 도망치는 사람을 추격하고 숲속으로 달아난 이들을 찾아내며 전투가 벌어지면 병사들과 함께 공격에 나섰습니다. 칼과 창, 활과 방패가 주된 무기였던 시대에 빠르고 힘이 강한 궁견은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특히 원주민들에게 사람을 공격하도록 훈련된 개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전투 방식이었죠. 1495년 봄이었습니다. 히스파니올라 섬의 원주민 세력은 스페인의 지배에 맞서 대규모로 저항했습니다. 양측은 오늘날 베가 레아의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에서 충돌했죠. 스페인군은 병력 수에서는 불리했지만 기병과 철제 갑옷, 조직적인 전술과 함께 훈련된 궁견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투입된 개들은 거대한 마스티프 계통뿐 아니라 빠른 속도로 목표를 추격하는 레브레 계통의 시각 사냥개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정확한 품종과 수에 대해서는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죠. 전투가 시작되자 궁견들은 병사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달려나가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추격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물론 궁견만으로 전투의 승패가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병과 보병, 무기와 전술, 원주민 세력 사이의 갈등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죠. 그러나 이 전투를 통해 스페인 사람들은 궁견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싸우는 중요한 군사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궁견의 활용은 콜럼버스 시대를 넘어 코르테스와 발보와 같은 정복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신대륙의 전쟁은 더 이상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었죠. 인간의 가장 오래된 동반자인 개 역시 인간이 만든
전쟁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490년 후반이 되자 스페인 사람들은 잘 훈련된 궁견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중요한 군사 자산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궁견은 어릴 때부터 사람의 명령을 익히고 함성과 무기 소리, 말발굽의 진동 속에서도 침착하게 움직이도록 훈련받았죠. 전투에서는 병사와 함께 움직였고 야영지에서는 경계를 섰으며 숲속에서는 길을 찾고 도망치는 사람을 추격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냥을 도와 식량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궁견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길러낸 다목적 동료였죠. 후대에는 개 한 마리는 병사 수십 명의 가치가 있다거나 병사 50명과 맞먹는다는 말도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죠. 다만 이런 표현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궁견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콜럼버스의 항해와 함께 바다를 건넌 동물 가운데 개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죠. 다른 가축들이 노동력과 식량을 제공했다면 개는 인간의 명령을 이해하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사냥을 돕고 야영지를 지켰으며 전투에서는 병사들과 가장 위험한 곳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의 토착견과 유럽의 궁견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죠. 한쪽은 마을과 가족 곁에서 살아온 동반자였고 다른 한쪽은 오랜 전쟁 속에서 사람을 공격하도록 훈련된 군사 동료였습니다. 1492년 카리브 해에서 이 두 개의 역사가 처음 마주친 것은 서로 다른 품종의 만남이 아니라 인간과 개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문화의 충돌이었습니다. 개는 스스로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이 맡긴 역할을 묵묵히 따랐을 뿐이죠. 콜럼버스 시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신대륙 궁견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한 마리의 개가 스페인 군대와 함께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 이름은 베세리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베세리오와 그의 아들 레온 시코가 어떻게 신대륙 역사에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의 문을 연 뒤에도 스페인의 정복은 계속되었죠. 새로운 원정대가 대서양을 건널 때마다 병사와 말 그리고 궁견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수많은 궁견 가운데 역사에 이름을 남긴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세리오였죠. 시간이 흘러 1500년대 초 푸에르토리코 정복 과정에서 활약한 베세리오는 스페인 정복자 후안 폰세 데 레온의 궁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견으로 훈련된 그는 사람의 명령을 정확히 따르고 도망치는 사람을 추격하며 전투에서는 병사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당시 병사들은 베세리오를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전우처럼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베세리오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한 가지 일화였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스페인군은 붙잡은 원주민 여인을 베세리오 앞에 세우고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은 베세리오가 곧바로 달려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베세리오는 겁에 질린 여인을 잠시 바라보다가 공격하지 않고 조용히 주인 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여인은 목숨을 건졌죠.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 연대기에 전해지는 일화로 세부 내용은 기록마다 차이가 있어 역사적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세리오가 단순히 공격만 하는 궁견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도록 훈련된 개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널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화는 또 하나의 지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개를 전쟁을 위해 훈련시켰지만 개는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가장 믿었던 인간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죠. 그래서 베세리오는 잔혹한 전쟁 속에서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세리오가 죽은 뒤에는 그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전설의 궁견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레온 시코였습니다. 이름의 뜻은 작은 사자였죠. 그 이름처럼 사람들은 어린 궁견에게 아버지 못지않은 용맹함을 기대했습니다. 레온 시코는 어려서부터 궁견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사람의 명령을 이해하는 법, 도망치는 사람을 추적하는 법, 전투 중 병사와 보조를 맞추는 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베세리오가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인은 훗날 태평양을 최초로 목격한 유럽인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탐험가 바스코 누네스 대 발보아였습니다. 발보아는 파나마 지역을 탐험하며 수많은 원정을 이끌었죠. 그 원정대인 레온 시코가 늘 함께했습니다. 레온 시코는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이 센 개가 아니었죠. 주인의 명령을 정확히 이해했고 전투에서는 병사들의 움직임에 맞춰 행동했습니다. 숲속에서는 앞장서 길을 살폈고 낯선 기척이 느껴지면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알아챘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을 추격하는 일도 맡았고 야영지에서는 밤새 경계를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 활약 덕분에 스페인 병사들은 레온 시코를 아주 특별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당시 연대기에 따르면 레온 시코는 전리품을 나눌 때 병사 한 사람에 해당하는 몫을 인정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개가 직접 재산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 몫은 주인인 발보아가 대신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궁견을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병사처럼 인정했다는 사실이었죠. 오늘날의 궁견도 임무를 수행하면 훈장을 받거나 은퇴 후 예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500여 년 전 스페인 사람들 역시 궁견이 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매우 높게 평가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평가가 결코 영광만을 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높이 평가받을수록 레온 시코는 더욱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가장 먼저 위험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병사들이 창과 검을 들고 싸웠다면 레온 시코는 자신의 몸 하나만으로 전장을 뛰어다녔죠. 그에게는 왜 싸워야 하는지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장 믿는 사람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죠. 그래서 궁견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쉽게 영웅이란 말만 붙일 수 없습니다. 분명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들이었고 사람들은 그 충성심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전쟁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개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주인을 믿었을 뿐이었죠. 인간은 그 믿음을 전쟁에 이용했고 개는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궁견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이야기는 전쟁의 위대함이 아니라 충성의 순수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온 시코는 그 충성을 끝까지 보여준 궁견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충성심으로 인간만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반려견들, 앞으로 그 반려견들의 믿음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진 결국 우리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